전대미문의 부와 전대미문의 빈곤. 부와 그런데 정치경제학은 인구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빈곤입니다. 정치경제학은 전체 국민을 풍족하게 만드는 보편과학인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미스의 책 제목처럼 국민의 부를 주장했던 정치경제학들은 당혹스러운 현실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국민의 부만큼이나 국민의 가난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국의 정치가이자 소설가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소설 제목을 따서 말하자면 두 개의 국민이 생겨났습니다. 국민은 만들어지자마자 둘로 갈라졌습니다. 인구의 계급적 분화가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은 전대미문의 부와 전대미문의 빈곤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까지의 정치경제학에서는 부유한 사회의 원리가 빈곤한 사회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상징하는 어떤 낙관주의가 있었거든요. 19세기 경제학자들은 나름대로 빈곤을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일종의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사회제도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인구 문제가 활용되는데요. 토머스 멜서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빈곤을 과잉인구 탓으로 돌렸습니다. 빈곤은 인구의 생물학적 급증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실 인구 과잉은 부자가 아니라 빈민의 문제였습니다. 부자가 과잉일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멜서스의 인구론은 빈곤을 빈민 탓으로 보이게 합니다. 빈곤을 빈민 탓으로. 그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이 너무 많이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꼭 빈민 탓이 아니라 해도 어떻게든 빈곤은 사회제도와 무관한 자연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마르크스가 무척이나 싫어했던 조지프 타우스엔드는 빈곤의 사회적 효용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구빈법을 다룬 논문에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퍼뜨렸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무인도에 선원들이 염소를 풀어놓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너무 번성하자 사나운개를 풀어놓았지요. 염소는 전멸하지 않고 적절하게 개체수가 조절되었을 뿐 아니라 더 건강한 염소들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나운개를 빈곤으로, 염소를 빈민으로 바꾸면 타운샌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됩니다. 빈곤은 빈민의 개체수를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빈민을 더 근면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빈곤을 보며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방금 사회 전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에는 이전 시기 사람들이 떠올린 것과는 다른 사회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19세기적 사회 개념이 생겨났다고나 할까요? 이들은 사회를 더는 부르주아들의 이익결사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사회는 일종의 전체이자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실체였습니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변환에서 19세기 빈민과 정치경제학의 교차 지점에서 사회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사회학도 이런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빈민과 정치경제학의 교차 지점. 언어나 화폐, 법처럼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집합적 차원, 집합적 표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사회학의 창시자로 언급되기도 하는 에밀 튜르켐이 이런 사고를 대표했던 인물입니다. 사실은 사회학자들보다 사회주의자들이 먼저 그런 사회 개념을 가졌습니다. 19세기 초기에 나타난 초기 사회주의자들, 이를테면 생시몬과 프리에 오원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폴라니는 특히 로버트 오원에 주목했는데요. 오원은 인간의 동기나 성격은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그토록 비난한 것도 인간 성격의 책임을 개인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오원 등의 사회주의는 분명 19세기 사회 개념의 탄생과 깊이 연관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폴라니처럼 이때 사회가 탄생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새로운 사회 개념 내지 사회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탄생했다고 말하는 게 낫겠습니다. 오내 책 사회에 대한 새로운 견해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이 책의 부제는 인간 성격 형성의 원리와 원리의 실천적 응용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국민경제학, 위선적 파괴.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부의 증대와 빈곤의 증대가 나란히 나타난 현실을 지적하며 가장 부유한 상태를 추구하는 국민경제학이 이 사회의 불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분배적 정의만 하니까 교환적 정의냐 분배적 정의냐. 아마도 정치경제학을 파렴치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 저작들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 현실을 폭로하며 위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자본을 위해 궁전을 지었지만 스스로는 토굴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이런 현실을 마르크스는 모든 가치의 원천은 노동이라는 정치경제학의 주장과 대비시킵니다. 가치를 생산하는 자는 왜 가난한가? 그것도 가치를 많이 생산할수록 왜 더 가난해지는가?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경철 초고에서 그는 노동에 소외된 현실을 격정적 언어로 고발합니다. 이 점은 마르크스 스스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엥겔스의 국민경제학 비판 계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엥겔스는 국민경제학을 위선적 파괴라고 비꼬았습니다. 위선적 파괴. 겉으로는 국민들의 우애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비인간적이고 잔악한 현대판 노예제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엥겔스는 말합니다. 국부라는 표현은 영국인들이 거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가난한 국민임을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 그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경제학, 정치경제학, 공공경제학 등은 모두 틀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사적경제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실제로는 사적 소유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이론과 현실의 격차, 다시 말해 이론의 위선을 폭로하는 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처한 끔찍한 현실을 자주 언급하긴 하지만 그가 현실로 이론을 비판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비판은 현실 고발형 르포와는 다릅니다. 현실로 이론. 그는 이론을 현실과 대비시키기보다는 이론의 더 안쪽으로 핵심 원리 쪽으로 파고듭니다. 엔티엔 발리바르에 따르면 자본에서 마르크스의 문제 설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정치경제학자들이 추론해낸 결과가 아니라 원리들 자체를 겨냥합니다. 발리바르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는데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착취를 경제적 메커니즘, 이를테면 불평등한 분배의 결과 귀결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를테면 불평등한 분배의 착취를 불평등한 분배의 결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경제적 형태들을 임노동 착취의 전체적 과정의 계기들과 효과들로 정의한다. 경제적 형태들을 임노동 착취의 전체적 과정의 계기들과 효과들로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착취는 메커니즘의 결과가 아니라 메커니즘의 전제라는 거죠. 착취를 중심으로 한 이 개념이라는 거죠. 만약 착취가 결과, 즉 생산된 가치를 분배하는 문제였다면 우리는 재분배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문제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분배적 정의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교환의 정의, 교환적 정의, 생산 과정에서 이미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서, 교환에서의 정의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본 임노동 관계가 이미 착취의 시작이다.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가 작동하기 위해 착취가 전제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 상품 생산과 가치 증식이 착취에 입각해서만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아주 달라져요.
상품 제작과 가치 증식이 착취에 입각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잣대를 대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잣대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문제인 상황인 거죠. 그렇지, 불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마르크스의 비판이 요구하는 게 이것입니다. 체제의 원리에 입각한 교정이 아니라 체제 자체의 역사적 이해. 과학에 대한 비판은 과학보다 멀리 갑니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정치경제학보다 멀리 갑니다. 마르크스의 비판은 우선 정치경제학의 역사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정치경제학은 영원한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과학입니다. 특정한 사회적 조건들과 더불어 출현했고 그 조건들의 해체와 더불어 사라질 겁니다. 마르크스의 비판은 정치경제학보다 과거로도 미래로도 더 멀리 갑니다. 16세기 이탈리아 조각가 벤베누토 첼리니의 페르세우스, 하데스의 투구를 쓴 모습. 마르크스는 자본 서문에서 정치경제학 비판과 관련해 이 투구 비유를 줍니다. 자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만 아직도 자본의 부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의 탄생과 정치경제학 비판의 역사적 맥락만 조금 짚어보았을 뿐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르크스에게 정치경제학을 비판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표지를 넘기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자본의 서문들을 참조하면서 진행되니까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이론, 학문,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마르크스는 과학적 비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에게 과학과 비판은 아주 흥미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치경제학을 비판할 때 마르크스는 이 학문, 이 과학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를 따져 들어갑니다. 이 학문, 이 과학의 탄생. 그리고 이 학문, 과학의 전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검토합니다. 또 이 학문을 통해 표현되는 계급적 욕망과 의지, 니체식 용어로 쓰자면 이 학문을 통해 표현되는 진리의 의지, 알매의 의지를 문제 삼습니다. 과학에 불가능한 곳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마르크스가 자본의 제2 독일어판 후기 1873년 후기에서 한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자본주의의 성숙과 더불어 과학적 부르주아 경제학, 즉 정치경제학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계급투쟁이 발발하면서 정치경제학은 더는 보편타당한 과학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학문으로 나타난 것이죠. 말하자면 보편과학으로선 파산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선 달랐습니다. 독일의 계급투쟁도 영국, 프랑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시대적이었지요. 하지만 독일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동시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성숙과 계급투쟁의 순서가 여타 다른 나라들과 여타의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자본주의 성숙과 계급투쟁. 다른 곳에서는 자본주의가 성숙한 후 계급투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계급투쟁이 일어난 후에 자본주의 성숙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사정이 독일의 정치경제학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 성숙과 더불어 정치경제학이 완성되었다가 계급투쟁과 더불어 파산했는데 정치경제학이 완성되었다가 독일에서는 정치경제학의 완성보다 파산이 먼저인 겁니다. 역사적 주변의 지역의 영향인가, 주변 지역에. 마르크스는 독일 부르주아지는 정치경제학을 완성해 보지도 못한 채 다른 나라들에서 몰락해가는 정치경제학의 수입업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독일에 수입된 것은 완성된 과학으로서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파산한 과학으로서 정치경제학이었습니다. 실용주의자나 절충주의자들의 이론이 수입된 것이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전자의 예입니다. 그는 문제를 변호사처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따지기보다 실무적으로 해결하려 한 거죠. 후자의 예는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밀은 학자로서 접근하긴 하지만 문제를 절충주의적으로 접근합니다.
학문에 생겨난 균열을 어떻게든 땜질하는 겁니다. 독일 부르주아지는 이들의 이론을 수입했습니다. 실명 변호사나 학문적 절충주의자가 정치경제학 담론을 주도했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마르크스가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독일 사회의 역사적 발전이 이처럼 특수했기 때문에 부르주아 경제학의 독창적인 발전은 전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해서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한 비판까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이 흥미로운 것은 마르크스가 과학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도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과학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도 비판이 가능하다. 도대체 뭔가? 마르크스는 과학과 비판을 긴밀히 연관시키면서도 서로 다른 차원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학과 비판, 왜 과학과 비판은 다른 차원? 과학은 과학 바깥에서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본을 마르크스의 과학이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자본에는 과학과는 다른 차원으로서 비판이 존재하며 여기에 자본의 위대함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방금 인용한 마르크스의 문장은 독일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특수한 상황이 뭐지? 특수한 상황은 경제 파산, 이론보다 실제 경제가 먼저 파산했다는 겁니다. 계급혁명이 먼저,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성숙됐다. 보통 자본주의가 성숙되면서 계급투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독일의 상황은 일반적 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 상황을 예외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수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통례를 증명하는 예외인 거죠. 즉 독일에서야말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학 비판, 즉 한과학과 그 과학에 대한 비판의 일반적 관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야말로. 마르크스를 통해 볼 때 비판은 과학의 하위 영역이 아닙니다. 한 과학, 한 학문에 대한 비판은 그 과학, 그 학문의 한계 내지 불가능성이 드러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학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 과학 외부에서 봐야지 비판이 가능합니다. 초론적 공간. 앞서의 표현을 쓰자면 해당 과학의 파산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젊은 시절 마르크스는 무자비한 비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비판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존하는 권력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논의의 맥락에서 보자면 내적으로는 해당 학문의 근거를 허물고 외적으로는 그 학문을 둘러싼 권력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비판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기껏해야 교정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해 두고 싶은데요. 한 과학, 한 학문에 대한 비판이란 그것의 한계, 그것의 불가능, 그것의 파산 장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계급투쟁이 정치경제학이라는 과학을 파산시켰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때 계급투쟁을 일종의 비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학을 불가능하게 한 비판, 과학을 기능부존으로 만든 비판, 과학의 불가능성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비판. 이는 비판이 과학보다 멀리 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과학이 이룰 수 없는 곳, 과학이 멈추는 곳, 과학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비판이라는 말입니다. 마르크스의 비판이 드러낸 정치경제학의 탄생과 죽음. 정치경제학 비판이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보다 멀리 나아간다는 것은 자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차원입니다. 마르크스의 비판은 정치경제학의 역사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정치경제학은 영원한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과학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 조건들과 더불어 출현했고 그 조건들의 해체와 더불어 사라질 겁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크스의 비판은 정치경제학보다 과거로도 미래로도 더 멀리 갑니다. 먼저 과거와 관련해서 볼까요? 정치경제학의 탄생점 말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정치경제학적 사실들이 자본주의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출현했음을 지적합니다. 정치경제학이 전제한 사실들은 역사적 결과물들입니다. 이를테면 스미스는 개인들의 교환 성향이 바로 중요한 역사적인 성향이지 자연 필연적인 성향이 아니고 개인들의 교환 성향이라는 성향을 전제하는데 상품 사회에 전제된 개인들의 자유로운 교환은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사회 형태를 벗어나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공동체와 공동체가 교환했으니까. 개별화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니까요. 이처럼 개인, 상품, 가치, 인구 등등 정치, 경제학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들 모두가 역사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역사적 추전은 정치, 경제학의 내적 원리로 해명할 수 없는 여러 사건에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전개된 역사와 자본주의를 형성한 역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가 전개된 역사, 자본주의를 형성한 역사. 자본주의가 전개된 역사, 자본주의가 형성한 역사. 자본주의를 형성한 역사.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자본의 현재의 역사와 자본 형성의 역사를 현재 역사와 형성의 역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단 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고유 논리에 따라 발전해 갑니다만 처음에 이 논리가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거든요. 온갖 사기와 엽잡, 강요, 폭행, 정복, 살인이 끼어듭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피와 불의 문자로 기록된 연대기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시리즈의 12권에서 자본의 마지막 장들을 다룰 때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 미래 쪽으로 가볼까요? 마르크스의 비판은 정치경제학의 논리에 충실하면서도 그 논리가 실패하는 장소를 보여줍니다. 그 논리가 실패하는 장소. 논리의 모순과 이율배반이 나타나고 결국 힘이 재판관 행세를 하는 지점들이 있죠. 노동시간이나 임금처럼 잉여가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결정이 잉여가치량에 큰 영향. 논리가 아닌 현실적 힘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아닌 현실적 힘. 임금처럼 잉여가치량에 큰 영향.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발전이 스스로의 해체 또한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전의 요소가 해체의 요소가 되는 역설을 드러내는 것이죠. 비판이 드러낸 이런 모순과 이율배반 역설들은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에 들이운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정치경제학보다 과거로도 미래로도 더 나아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치경제학이 과거로도 미래로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정치경제학의 역사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비판이 드러낸 정치경제학의 의지와 욕망. 정치경제학 비판이 정치경제학보다 멀리 나간다는 말은 위상적 차원에서도 확인됩니다. 위상적 차원이란 서 있는 위치, 즉 입장에 관한 것입니다. 퍼스펙티브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비판은 과학 이전에 입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장,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 우리는 사물을 묘사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물을 어떤 렌즈를 통해 보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비판은 정치경제학이 특정한 렌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정한 정치경제학을 통해 자본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특정한 위치, 특정한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하자면 당파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렌즈를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렌즈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렌즈 없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렌즈, 보편적 렌즈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렌즈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자리의 눈과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게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렌즈를 통해 본다는 것은 무엇이 보이는가 이상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의지, 욕망, 충동 같은 게 개입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의 이데아론은 사물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게 합니다. 어떤 완전한 형상을 전제하고 눈앞의 존재들을 보게 만듭니다. 이데아론의 렌즈를 통해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불완전하고 결핍된 존재로 조각 작품을 볼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어떤 이상적 비율을 전제하고 평가하겠지요. 이 경우 이데아론을 비판한다는 것은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지적하거나 이데아 개념의 논리적 궁지를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데아론에 대한 비판이 이런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니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드러나는 의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플라톤을 이데아 개념으로 내몰았는가? 왜 그에게는 그런 이론이 필요했는가? 이런 물음들은 이데아론의 오류나 한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데아론에 깔려있는 플라톤의 의지나 욕망을 읽어내려는 것이지요. 이런 물음을 통해 우리는 플라톤의 분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아테네의 무질서한 상황, 자격 없는 자들이 함부로 떠들어다니는 아나키적 민주주의가 혐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무 말이나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누구의 말이 옳은가? 그것을 가려내려면 어떤 기준이나 본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는 플라톤이 우연히 떠올린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정립하려고 했습니다. 엄격한 논리를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신화까지 동원했어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내몰았을까요? 이데아로는 자격 없는 자들을 검열하고 추방하고자 했던 플라톤의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충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데아론을 비판한다는 것은 플라톤의 이런 의지와 욕망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내적 완결성에 대한 비판만큼이나 과학을 둘러싼 외적 요소들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그 과학을 통해 호소하고 설득하려는 또 장악하려는 의지와 욕망을 비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엄격한 논리로만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철저한 논리를 동원해 지배력을 획득하려는 의지와 욕망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는 이를 문제 삼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미경과 투구. 다시 정리하자면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정치경제학의 두 가지 한계를 드러냅니다. 정치경제학은 초역사적 과학도 아니고 입장과 무관한 과학도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어떤 특정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제약된 것이고 이상적으로 제약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생산 양식으로서 자본주의에 한정된 과학이며 특정한 입장에 서 있는 과학입니다. 특히 자본주의와 같은 계급사회에서 입장의 차이는 적대적 성격을 띱니다. 전자가 정치경제학의 역사성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당파성, 역사성과 당파성, 특히 계급적 당파성과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성과 당파성. 앞서 렌즈 비유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자본에서 본다, 보인다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본의 초판 서문에서 마르크스는 두 가지 흥미로운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포를 관찰하는 현미경이고 다른 하나는 페르세우스가 썼던 투구입니다. 세포, 현미경과 투구. 인간은 현미경의 역사적 발명과 함께 세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장된 시야는 역사적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현미경과 달리 투구는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잡기 위해 도깨비 감투처럼 자신을 볼 수 없게 하는 이 투구, 원래 이것은 하데스의 투구였죠. 이 투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독일의 상황을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괴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 투구를 눈과 귀 밑까지 깊이 눌러 쓰고 있다. 이것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려는 것은 계급적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저열하며 가장 추악한 감정이라고 부른 사적 이익에 대한 추구 때문이죠. 요컨대 정치경제학자들은 역사적으로 확보된 시야 혹은 역사적으로 제한된 시야를 갖고 있으며 계급적으로 제한된 시야 혹은 계급적으로 확보된 시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시야와 당파적 시야, 이것을 드러내는 게 마르크스의 비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판 1. 정치경제학의 역사성. 마르크스는 각각의 시대는 자기 시대의 인구 법칙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부르주아적 사회관계가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한 형태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합니다.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관철되는 법칙이나 경향의 효력을 우리 시대 안에 가둡니다. 마르크스주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내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먼저 현미경 이야기에서 시작해볼까요? 마르크스는 자본의 초판 서문에서 지난 2000년 이상 인간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해 해명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미경 비유를 든 것인데요.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 우리는 세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세포보다 훨씬 복잡한 신체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잘 분석해 왔습니다.
더 발달한 신체에 대한 기술이 더 단순한 신체에 대한 기술보다 쉬웠던 것 같습니다. 발달한 신체에 대한 기술이. 그러나 현미경은 단순히 시야만 넓혀준 게 아닙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포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기존의 겉만 보고 형성했던 신체 관념 자체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세포는 유기체를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기계장치, 기계장치 혹은 역학적 원료만 이해했던 종래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현미경은 더 보게 한 것만이 아니라 다르게 보게 한 겁니다. 현미경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본 것이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만 대강 보는 사람들. 마르크스는 현미경 비유를 통해 겉모습만 대강 보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역사를 대강만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